난세 영웅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삼국지의 주인공인 조조입니다. 조조하면 나오는 말이 난세의 간웅이에요. 근데 요 간사한 영웅이 요게 이제 요게 소설에인데 원래는 이 뜻이 아니었어요. 조조가 이렇게 모범생 아니고 이렇게 껄렁껄렁하게 살고 있으니까 애들이 아 저놈은 왜 저래 그랬더니 교현이라는 사람이 그런 소리 마라. 제가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앞으로 세상이 혼란에 빠질 것인데 그 혼란을 구할 사람은 바로 쟤다. 당신이 난세의 영웅이라고 그랬지. 난세의 간사한 영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영웅이란 단어는 안 쓰고 천하를 안정시킬 사람은 당신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 말은 뭐냐? 보통 난세의 간웅, 또 난세라 그러면 그냥 뭐 곤모술수 쓰고 온갖 불법과 비겁한 짓이 다 용납되는 세대라고만 이해하잖아요. 근데 난세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범죄자밖에 안 돼요, 사실. 교현이 조조 보고 난세를 구할 것이라 한 것은 난세에도 정의와 원칙을 구현해야 되는데 난세에는 정의와 원칙을 구현하려면 매뉴얼대로 해서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정의와 원칙을 구현하려면 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고 정의를 실현하되 정의에 구속되지 않는 그러한 큰 뜻과 그런 응용력, 창의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난세가 되면요 과거의 매뉴얼에 더 집착한다니까요. 더 과하게 하려고 그러고. 우리나라면 또 그런 격이 있지만 병자호란 끝나고 우리가 좀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리학이 더 교조적으로 가잖아요. 전에도 그 제사 지낸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사소한 거 가지고 그렇게 싸워요. 우리만 그러냐? 아니요. 다른 나라도 다 그래요. 뭔가 난세가 닥쳤는데 우리가 이걸 극복할 게 없으면 요즘 쓰는 용어로 정신승리로 가면서 자꾸 이상한 거. 하늘이 지켜본다. 밥을 먹을 때도 똑바로 앉아서 이러고 먹어야 돼. 아, 그 시간에 나가서 운동하고 공부 열심히 아니야. 의관을 정지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밥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난세를 구하려면은 정의를 뛰어넘는 정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수가 조조를 평하기를 그는 비범한 인물이며 시대를 초월한 영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발한 책략을 쓸 줄 안다. 왜? 교과서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재능이 있는 자, 관직을 사람마다 재능을 살렸다. 이 시대는 문중과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딱 점수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적 보고 한 게 아니라 능력 보고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딱 이런 어떤 고정된 마인드를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히 난세라는 건 사람을 쓰는 건데 사람이라는 건 다 굉장히 제한적인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적인 재능에서 최대 효과를 발휘하도록 써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가 성공한 이유는 명석한 책략, 즉 이런 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를 제일 잘했기 때문에 성공했던 것이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은 다르냐? 아니야.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것을 얼마나 잘 썼느냐의 차이다. 그래서 소설 삼국지에는 조조, 유비, 손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나와요. 그게 이제 부패식인데 사실 진수는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 중요한 건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쓰는 게 명석한 책략이잖아요. 손권하고 유비는 조조랑 상황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같이 명석한 책략을 썼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조조의 능력 중에 한 가지 제일 탁월한 점은 일단 조조가 빠르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영화에도 보면 조조의 군대는 뭐 항상 빠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빠르게 판단한다는 건 그만큼 정확해야 된다는 보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조의 모사 중에 곽가라는 인물이 있는데 곽가가 원소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원소는 모량만 많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만 많고 막 이렇게 요즘 말 잔머리를 자꾸 쓰려고 그러고 그렇게 기껏 짜가지고는 타이밍을 놓친다. 결단력이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이고 한심한 놈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원소는 최상의 계략, 최상의 타이밍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전쟁할 때요 제일 실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탁상에서 보면은 60점짜리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 보면 지금 이게 최선인 것이야. 조조는 이때 최선을 정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10이어도 지금 이거를 하면 이긴다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소 같은 스타일은 요거는 요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건 저런 문제가 생겼는데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건 이거 이렇게 고치고 이건 이렇게 고치고 회의하다가 날 새고 드디어 만들면 물 건너갔죠. 이런 경우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조에겐 이게 제일 중요한 능력이다.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지금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조조의 이런 전략은 우리가 말로 쉽게 얘기할 게 아니고 정말 인생 평생에 걸쳐서 부단한 노력과 승부사로 살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삼국지가 난세가 아니라 세상은 항상 난세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정치적 전쟁 이런 것만 보면 난세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우리는 항상 난세에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 끝나고 현대로 오니까 세상은 점점 속도가 빨라져서 요즘은 매일매일이 난세고 저도 젊었을 때는 야 뭐 열심히 젊었을 때 이래서 나이 들면 편히 살아보자 그랬더니 나이 들었더니 세상이 더 빨라져가고 더 난세가 오더라고요. 그럼 이때 즐겁게 사는 법은 난세에 적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난세야 어디 갔니? 평화야 언제 올래?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찰나의 순간을 만들어가는 즐거움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삼국지가 21세기에도 히트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유비는 이제 소설적으로 말하면 황손이면서 흙수저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사람들은 흙수저 찾으면서도 황손 찾아요. 참 이상한 심리가 있다니까. 유비가 그냥 흙수저였으면 또 이렇게 안 좋아했을 수도 있다니까요. 황손이면서 흙수저니까 이중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흙 묻은 금수저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그 소설에 나온 얘기 일단 빼고 유비는 사실 여러 가지로 좀 오해가 있는데 돗자리를 이렇게 삼으며 살았다 그러니까 엄청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분이 정말 가난하고 땅이 없어서 이렇게 물건을 팔며 살았을 수도 있지만 이 돗자리라는 게 때로는 꽤 비쌉니다. 이분이 요즘 말로 하면 중소기업 사장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최소한 대리점 사장님. 개하고 말하고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좋은 말과 좋은 개와 좋은 옷과 음악을 좋아했다. 이게 음악을 중요했다가 중요한 건데 이게 요즘같이 혼자서 집에서 기타 쳤다는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어디 가서 이렇게 걔 노는 거 좋아. 돈 없이 어떻게 갑니까? 말을 좋아했다. 말 아무나 그냥 지나가는 거 타는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고급차 아니면 스포츠카급이라고요. 개 사냥하는 분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개 한 마리 얼마나? 족보 있는 게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말은 사냥하고 돌아다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유비가 아주 그러니까 원소나 조조 같은 거부는 아니었고 동네 토급이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그런 가난뱅이는 절대 아니었죠. 공부할 때 친척이 학비를 도와줬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도 초등학교 가는 거면은 가난했겠지만 노식한테 가서 배우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코 그런 가난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저 공포의 도원결이 저것도 아닌데 다만 이제 유비 관우 장비가 친하기는 했어요. 친하다는 게 정말 이렇게 친형제처럼 친하고 특히 관우나 장비는 성격이 굉장히 센 사람인데 조조가 그렇게 스카우트해서 오라고 해도 안 가고 그런 건 유비가 정말 뭐가 있긴 있죠. 그리고 다른 건 필요 없고 조조가 하는 말이 세상의 영웅은 너하고 나뿐이다. 물론 조조는 좀 조조스럽기 때문에 그런 말 여러 사람한테 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 사람한테 했을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10명한테는 했다. 수백 명한테 했겠어요. 10명한테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아무튼 조조는 유비가 영웅이다. 근데 이게 평이 또 달라지는 게 유비가 소주에 있을 때 하고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 조조한테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망해가지고 와서 객장 노릇하고 있는데 평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별로 한 거 없이 도망쳤다가 깨져갖고 유표한테 도망가잖아요. 그 형주를 점령한 게 아니고 유표한테 지금 붙어 살고 있는데도 조조의 부하들이 유표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유비를 걱정해요.
속된 말로 저놈은 일을 저지를 놈입니다. 유표는 괜찮은데 쟤는 저 큰일 낼 놈입니다. 이렇게 걱정하는 걸 보면 그냥 우리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쉽게 말하면 어디든 가든 저분은 기업 회장으로 스카웃되는 사람이다.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당시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거죠. 난세의 영웅은요, 교과서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현실에 맞추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조조나 유비가 다른 게 아니라 조조와 유비의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환경에 가장 적절하게 변신한 거예요. 조조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원을 차지하고 천자를 끼고 수많은 인재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냉정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부품으로 봐요. 솔직히 부품으로 봐요. 근데 큰 조직을 거느리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얘가 여기서 참 잘했는데 이제 저 대대장 시켜주세요. 얘는 대대장감이 아닌데. 전쟁을 해보면 중대장으로는 최고인데요, 대대장 하면 대대 전멸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 있으니까 사람이 자꾸 냉정해져야 돼요. 근데 유비는 가진 게 애들이 다야.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따라오죠. 그래서 유비를 보면 좀 감동하는 게 배신을 거의 안 하고 참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유비는 능력보다는 의리다. 망했죠, 그랬으면. 그러니까 유비도 참 무서운 게 사람을 끌어들이는데 유비의 이제 친구였던 간홍이 있습니다. 그냥 유비하고 맞상대하고 말 놓고 막 이래요. 간홍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 군대 지휘도 못하고 행정도 못해요. 그러니까 유비가 어떻게 하냐면 평생 자기 친구로 둬요.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까. 그리고 난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절대 배신 안 한다. 왜? 지금 없는 인재들의 충성을 뽑아내야 되니까 나는 절대 안 버린다. 누구처럼 쓰다가 뭐 이렇게 낡았다고 안 버린다. 끝까지 둔다. 하지만 깨진 나사를 쓸 수는 없지 않냐. 그럼 어떡하냐? 능력 있는 사람은 관직에 놓고 능력 없는 사람은 내가 예우한다. 그래서 영원히 유비의 술친구고 뭐 자리에 앉아서 막 이렇게 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존경받는 거야. 야, 저 사람은 끝까지 가는구나. 그러면서도 현명하구나. 그러니까 유비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둘 다 되는 사람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홍도요, 제갈량은 절대 안 건드렸대요. 지위가 이렇게 예우해 주는 게 제갈량보다 더 높아요. 예우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내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업이 돼가지고 내가 제갈량보다 더 잘났구나. 그리고 가서 제갈량한테 어이 미스터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했으면 그 아저씨는 끝났지. 이거를 잘하고 제갈량은 유비가 전권을 줬지만 예우상으로는 간홍이 더 높아요. 아니 내가 여기 일을 다 하는데 너 어떻게 죄를 나한테 줬다로 행동하게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유비를 이해하는 거죠. 이래야 이 나라가 유지된다. 나는 이걸로 인정받고 저 사람은 저렇게 돼야 나라가 유지가 되니까 오히려 저런 건 부채질해서 도와주면 된다. 이게 총나라가 살아난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위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교훈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 환경 속에서 얼마나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저 그림에 나오는 거는 남경에 있는 손건의 무덤입니다. 저걸 제가 보여드리면 무덤이 어디 있어요 그러는데 저 산 전체가 무덤이에요. 삼국지 주인공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송건이죠. 그래서 제가 삼국지 강의할 때 맨날 하는 말이 이건 삼국지가 아니라 2.5국지다. 송건은 꼭 0.5. 근데 이것도 두 가지가 있는 게요. 나관중이 정말 머리 잘 쓴 거예요. 둘이 싸우면 재미없거든요. 셋이 싸우는 게 제일 재밌어요. 사실 서로 거니까. 근데 셋이 또 똑같으면 셋이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조주하고 유비를 극에 딱 놓고 손건은 약간 애매모호하게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슬쩍슬쩍 나타나거든요. 근데 손건이 진짜 그렇기도 해요. 진수가 손건을 가지고 뭐라고 평했냐면 치욕을 참으면서 재능 있는 자를 등용할 줄 알았다. 이게 조금 연희하고는 좀 안 맞는데 손책이 죽을 때 손건 보고 너는 수성의 군주고 잘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원래 강남 지방이 이렇게 물이 많고 이렇게 수로로 나누고 지고 하다 보니까 지역 세력들이 강해요. 그리고 중국의 문화 중심지는 강북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옛날부터 이렇게 행정망이 깔려져 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관료주의에 적응이 잘 돼 있고 강남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굳이 비유를 하려면 서양의 봉건제라고 할까, 아직 관료제가 좀 약해서 지역색이 강한 동네란 말이에요. 얘들을 커버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치욕을 참고 어떻게 막 이렇게 해주고, 유비하고 조조하고는 다르게 또 세습 귀족들을 다 대우를 해줘야 돼요. 지역 세력들이 세니까. 근데 이게 지역 세력들이 세다는 거는 단합이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렇다고 뭐 지역민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중앙에 있는 사람보다는 지역적 이권에 탐닉하기가 쉬워요.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지역적 특권에 안주하다 보면 사람들이 스케일이 안 커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진수가 말했던 굉장히 중요한 게, 난세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왜냐면 난세가 어지러우니까 사람들이 기회가 많잖아요. 기회는 많은데 위까지 올라가려면 너무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난세 사람들은 내 앞에 온 기회를 딱 먹은 다음에는 됐어, 끝. 내 꿈은 이루어졌어. 그리고 쟤들이 망할 때까지 지켜볼 거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수가 일관했던, 조조, 유비, 손권이 다른 게 뭐냐, 야들은 끝까지 갔다는 거야. 나 소대장 했다가 중대장 됐어. 내가 중대장이면 됐지,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과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승부가 갈리더라. 이게 삼국지를 그러니까 정사 삼국지를 일관하는 진수의 시각이에요. 손권이 왜 치욕을 잡고 어려워야 되느냐? 이게 지역이 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애들이 그 적벽대전 할 때도 보세요. 다들 하는 말이 싸우지 맙시다, 항복합시다. 왜? 그 사람들은 항복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차피 나는 여기 유지인데 뭘. 거기다 대고, 아니야, 너희들이 몰라서. 이제 조조가 점령하면 니네 유지 자리 다 뺏기고 관료가 와서 통치하고 너희들 옛날 거 없어.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 뭔 소리야.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오나라 사람들이에요. 손권이 이렇게 사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얘들을 이겨내야 되니까. 저 영화에서 저 손권 역은 정말 그 손권 이미지를 잘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약하게 보이고 참아야 되고. 그러니까 손권은 큰 뜻이 있다고 해도 자기 지금 주어진 앞에 과제가 너무 크니까 일단 오나라를 통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하 패권보다는 일단 얘들을 통합해야 되니까 성격 죽이고 아닌 척하고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한번 대숙청을 해버리죠. 그래서 진수가 말하기를, 다 좋은데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다. 막판에 살벌하게 숙청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집권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망하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돼서 끝나지만, 손권도 어떻게 보면 자기 앞에 있던 운명의 벽이 너무 컸던 거죠. 그러나 자기의 주어진 대로 응용을 했던 건 또 맞는 거예요. 그래서 0.5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제갈량인데, 제갈량은 사실은 삼국지 연의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신출귀몰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진수는 또 제갈량을 뭐라고 평했냐면, 저 사람은 뛰어난 행정가고 훌륭한, 속된 말로 국무총리는 참 훌륭한 사람인데 단점이 병법은 모른다. 그런데 이제 총나라가 인재가 없고, 이제 유비가 죽고 나니까 유선이 어리니까 제갈량이 국정을 총괄하게 되니까 전쟁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분은 좀 전쟁에는 약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초기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원래 진수가 좀 제갈량과 약간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좀 있어요. 아버지가 그 마속 부하였거든요. 그래서 마속이 그 대형 사고 쳐가지고 그 사고 쳤을 때 같이 벌을 받아요. 그래서 저 아저씨가 좀 제갈량한테 감정이 안 좋아 저럴 거야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아무리 봐도 진수가 제갈량을 고의적으로 폄하한 부분은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제갈량 부분은 오히려 잘 알고 잘 썼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갈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삼국지 연의에서 본 그런 수십 가지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군사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제갈량을 또 이게 한번 올라갔다 깎아내리면 또 깎으니까, 아유 저거 쟤 때문에 촉이 안 된 거고, 연의에서 뭐 이건 그 자는 그 손 꼬장꼬장한 행정가였어. 행정만 잘하는 애였어 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땐 저는 절대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제갈량의 장점은 뭐냐?
그리고 제갈량이 왜 조조 밑에 안 가고 유비한테 왔느냐? 제갈량 정도 되면 충분히 조조 밑에 갈 수 있어요. 송건 밑에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유비 따라 죽을 고생하면서 저러고 살아요? 아, 삼고초려를 했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 낭만적으로 보지 말자고요. 정말 삼고초려했다고 평생 따라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살아보면. 제갈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째, 굉장한 행정가의 능력가예요. 행정가는 행정가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서류 규정만 따지는 그런 행정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희가 좀 과장을 치긴 했지만 제갈량은 어떤 사람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와 다르게 나름대로 다재다능하고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인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전쟁을 잘 못해. 그런데 내가 갑자기 전쟁을 하게 됐어. 나 이거 못해. 내가 하던 대로만 할까? 이게 아니고 자기 재능을 가지고 거기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전쟁을 맡게 되니까 진법을 짜. 물론 그 진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구름 부르고 이런 건 아닌데 사마해가 보고 제갈량은 천재다고 했던 게 자기 가진 거를 처음 해보는 군사 분야에 들어가서 자기 재능이 발휘하는 부분을 하는 거예요. 요거요 조조한테 가면 못해요. 왜? 거긴 철저한 부품 사회거든. 그리고 그 경쟁을 또 뚫고 올라가려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갈량 같은 스타일은 내가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싫어했던 것 같아. 성격이 딱 보니까 이렇게 정치하고 아부하고 이런 거 싫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사람인데 재능이 행정이었던 거죠. 그러면 행정도 법은 지키지만 이 마음속에는 굉장히 그런 어떤 다양한 거 하고 싶어하는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비를 쫓아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볼 때는 유비 밑에 가야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보다도 내 성질대로 살 수 있어. 아, 인생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남 밑에서 내가 아무리 칭찬 들어도 나는 5가지 하고 싶은데 1가지만 하고 살면 그게 어디 인생입니까? 그리고 위나라에 가서 관료들하고 경쟁하는 것보다는 유비를 따라다니면서 한번 이 사람 은근히 그런 면에서는 도전적이에요. 우리가 제갈량이 뭐 이렇게 참 꼼꼼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거 보면 아주 꼬장꼬장한 관료 같지만 사실 이 사람은 도전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도전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갈량은 뭐냐? 유비하고 비해서 철저하게 떨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 포용력이 안 돼요. 이거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알아. 저거 아는데 사람이 성격이 그런 걸 어떻게 해. 좀 좁다고요.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유비가 제 인재야. 너 성질 좀 나빠도 참아. 쓰긴 써. 근데 볼 때마다 짜증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인물 포용력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회장님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 유비 밑에 가서 유비는 유비가 생각보다 사람 다루는 거 얼마나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맡기고 나는 당신 그늘 밑에서 내 영역을 만 지킨다가 아니고 내 영역을 계속 확대하며 살겠다. 나는 조조나 송건처럼 땅을 점령하고 태수가 되고 뭐 되고 이건 아닌데 남들이 보기에는 국무총리만 하니까 맨날 시키는 것만 하는 것 같지만 나는 국무총리 하면서 내 나름대로 내 삶의 영역에서 창조적이고 도전적으로 살아보겠다. 그래서 나관중이 거기다 좀 오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붙이기도 했지만 제갈량이 어떤 의미로 보면 다재다능하고 도전적인 인재예요. 그러니까 초계까지 따라갔던 거지. 그래서 제갈량이 우리한테 주는 건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조조나 유비나 송건이나 제갈량이나 같아.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적성과 환경에 맞게 해서 최대치를 발휘했다가 아니고 최대치를 발휘하려고 도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열매를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뛰었다. 여기에서 진수삼국지가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고 우리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22세기, 23세기에도 영원히 살아남을 교훈이라는 것입니다.